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있는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키를 두 개 사용합니다. 각 사용자가. 하나는 공개키, 다른 하나는 개인키. 개인키는 비밀로 그 사용자만 유지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공개키는 공개를 비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키가 특정 사용자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메커니즘이 인증서라는 거고요. 인증서는 인증기관이 이제 이 키는 그 사람 거다라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전자서명에서 발급을 하게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이 인증서를 이제 주로 사용을 했고, 어, 그 초기 우리나라의 그 인증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들만 인증서들을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기관만 이제 그 개인 사용자들한테 이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입자가 금융결제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사용자의 인증서를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의 인증서가 필요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확인하려면 또 최상위 인증기관인 이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들을 발급하는 곳과 정부 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고, 이쪽의 최상위 기관과 이쪽은 이제 상호 인증을 통해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얘 인증서는 누군가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서명 인증서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고 조금 뭔가 어색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이제 국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이 인증서를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초기부터 이쪽은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달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사용할 때 뭔가 뭐 30만 원 이상이 되면 꼭 공인인서 갖고 뭐 추가적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한다든지 또 이 공인인서 쓰려 그러면 여러 가지 액티백스 등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 불편한 점을 가중시킨 원인은 이 인증서라는 공인인서라는 개념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른 데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쪽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설기관들도 인증서를 발급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고 보안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는 얼마나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냐 거기에 지금은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인증서, 뭐 네이버 인증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금도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인증서들을 이쪽 기관들이 발급하는데 이제 이들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우리가 공인 인증서라 그러지 않고 공동 인증서라 그래요. 근데 제가 생활해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이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설 인증 갖고 안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인증 기관들은 특별하게 이게 뭔가 공개적인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잘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정보 보호는 오픈 디자인이 그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에서 발급을 해주겠죠. 그럼 카카오가 인증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카카오 인증기관을
또 최상위 여기서 인증해주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자체가 뭐 자체 서명 인증서로 자기네 그 인증서를 만들고 그걸로 발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안전한 그런 틀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뭐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이 인증서를 우리가 이렇게 인증서에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자서명 확인하려면 상위 인증기관, 또 발급한 인증기관 인증서, 또 그거의 상위기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인증서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인증서를 확인할 때 이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남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인증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증서는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인증서를 사용할 때 이 인증서가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뭘 쓰냐면은 인증서 폐지 목록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을 이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또 전자 서명해서 그 인증서 폐지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은 거기에 인증서 자체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은 인증서는, 모든 인증서들은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일련 번호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폐지 사유 뭐 이런 것들 추가 정보를 넣기로 하는데, 아주 각 인증서마다 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폐지된 인증서들은 꽤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모든 폐지된 인증서들이 계속 인증서 폐지 목록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이 계속 커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왜 커질 필요가 없냐 하면은 유효기간이 지난 애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증서 폐지 목록에는 어떤 애들만 들어가 있냐면은 유효기간은 남아있지만 폐지된 애들.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도 어떤 인증서가 폐지 목록에 있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을 만약 계속 역대 폐지된 모든 걸 유지한다면 계속 커지겠죠. 근데 계속 커지는 건 아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애들만, 그리고 들어가 있던 애들도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가 되면은 다음에 인증서 폐지 목록을 만들 때에는 그런 애들은 또 빼고 만들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어떤 정보들을 관리할 때는 데이터 에이징 메커니즘이 뭔지, 이 데이터의 특성들을 우리가 또 파악하고 그걸 생각해서 뭐 DB를 관리하든지 데이터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면 너무 저장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가 뭔가 꼭 정보보호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되면은 이 데이터의 에이징 메커니즘 뭐냐,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은 배드 리스트 기반입니다. 뭔가 우리가 처리할 때 굿 리스트를 유지할 수도 있고 배드 리스트를 유지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어떤 방법이 필요할 때 나는 배드 리스트를 유지할 건지 굿 리스트를 유지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보통 배드 리스트를 유지합니다. 근데 배드 리스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작겠죠. 예. 작아서 이제 배드 리스트를 유지하는 거예요. 안전성은 굿 리스트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논쟁거리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배드 리스트를 더 많이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유형 굿한 것보다 배드한 게 적으니까 배드한 것들을 유지해서 이 배드한 거에 들어있으면 쓰지 않는 거죠. 그런 방법. 물론 아직 굿으로 배드에 안 들어있지만 배드인 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배드 리스트를 유지하고요. 굿 리스트라 안 하고 또 거꾸로 뭐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용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에 가서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다운받아서 거기 확인하고 이런 게 좀 번거롭죠.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OCSP라는 그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러니까 OCSP는 뭐냐면은 내가 이 CRL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인증위원회에 물어봐요. 내가 지금 1년 번호 몇 번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인증서가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yes, no라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던져 서명해서 알려주겠죠. 그게 이제 OCSP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OCSP도 안 하고 OCSP 스테이플링이라고 해요. 스테이플링은 이거 호치키 찝는 거를 이제 스테이플링을 하는데 내가 인증서를 줄 때 OCSP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진이 내 인증서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인증서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OCSP로 물어봐서 그 OCSP의 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내 인증서 그 받은 인증서를 확인하고 그 OCSP 그 답변서를 같이 확인해서 얘가 폐지가 안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을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OCSP 스테이플링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키를 우리가 공개키 암호 알고는 쓰려고 그러면 인증서를 주로 쓰게 되겠고, 그럼 인증서가 있으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인증서 폐지를 처리해 줘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그 모든 인프라를 합쳐가지고 PKI라 그래요. 그러니까 PKI는 이런 기관들도 요소들도 들어가지만 뭐 정책들, 룰들, 법들 이런 것들도 다 합쳐서 이제 PKI의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PKI 요소는 이제 이렇게 프로토콜, 서버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관들, 또 기관의 정책들, 룰들, 뭐 법들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그 참여하는 그 주체들은 뭐가 있냐면 등록기관, 인증기관, 검증기관, 공개 디렉토리 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재 공개 디렉토리라는 건 별로 쓰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PKI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했을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공개 디렉토리는 예전에 전화번호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 키를 발급하면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죠. 인증서를 발급하면은 그 인증서를 공개 디렉토리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진의 공개 그 인증서가 필요하면 김상진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어디 가면 있어요? 이 공개 디렉토리 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증서라는 거는 굳이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른 사용자들의 인증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공개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죠. 내가 누구의 공개키 인증서를 얻고 싶다 그래서 어디 가서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실제 운영되고 있죠. 인증기관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기관이 보통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되는 기본적인 인증서들은 신원정보와 공개키를 연결시켜요. 김상진한 신원정보와 김상진한 것과 연결시키는데 실제 여러 가지 응용에서는 굳이 신원정보하고 공개키를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 뭐 교수라는 그 정보만 연결해도 되는 거고 다양한 어떤 용도의 키를 인증서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거죠. 이 키는 이 용도로 아니면 이 목적으로 쓰이는 키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어떤 인증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이제 신원과 연결하니까 이 신원을 뭔가
미리 확인해주는 인증기관이 그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등록기관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은행이 그 역할을 한 거야. 등록기관 역할. 그리고 증권 이런 데서는 이제 증권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를 하려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될 때고, 처음 만들 때는 직접 가가지고 신원 증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은행에 가서도 처음에는 내 신원을 이렇게 증명해가 신분증 다 보고해가지고 계좌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뭐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등록기관에서 이제 신원을 확인해주는 그 절차. 김상진 인증서를 김상진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발급해주면 안 되니까 그거를 해주는 뭔가 기관이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인증서를 발급 요청할 때 여러 가지 정보가 가겠는데, 공개키, 개인키 입장에서는 뭐만 원래 가는 거예요? 공개키만 가는 거예요. 공개키만. 개인키는 이 사용자만, 가입자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급받으려고 개인키까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면은 키는 여러분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들어서 키 쌍이 만들어지는데 뭐만 가요? 공개키만 가는 거예요. 개인키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개인키는 내 컴퓨터에 여기 있는 어떤 시스템에 있는 방법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도 공개키를 쓰는데, 이 공개키는 공개키 인증, 즉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인증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 있으면 그 솔루션보다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인증서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고 인증서를 써왔지만 인증서가 불편한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럼 인증서 없이 공개키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뭐 뚜렷한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많이 연구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다음에 소개하는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은 공개키를 사용하는데, 공개키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인증서 없이 써보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제안됐다가 조금 연구되다가 뭔가 대안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접었다가 연구를 거의 중단했다가 또 누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또 뭐 더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기반 시스템은 여전히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못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개키 인증을 하는지 조금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인 생각은 전자우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자의 잘 알려진 신원 정보로부터 공개키를 계산하는 거예요. 공개키를. 그러니까 이 공개키를 그냥 랜덤하게 계산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개키를 신원 정보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김상진의 공개키는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 쓰면 상진@koreatech.ac.kr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김상진의 공개키가 필요하면 김상진의 이메일 주소만 알면 공개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직접 그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상진@koreatech.ac.kr이라는 신원 정보로 공개키를 만들었는데, 이 공개키는 누구만 써야 돼요? 누구 거야 돼요? 김상진 거야 되죠. 그러면 김상진만 뭘 갖고 있어야 돼? 그거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기존에 우리가 저 PKI 그 인증서 방식에서는 그 사용자가 직접 개인 키를 만들고 그 개인 키를 바탕으로 공개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개 키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개 키부터 개인 키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야 되냐면 김상진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김상진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 제3의 신뢰기관이 개인 키를 만들어주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만들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나 공개 키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공개 키에 대응된 개인 키를 만들 수 있으면 이건 시스템으로서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개 키는 누구든지 그 사용자의 신원 정보로부터 만들 수가 있고 개인 키는 아무나 만들 수 없으니까 특정한 아주 신뢰하는 기관을 둬서 그 신뢰 기관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 기관은 누구한테만 그 개인 키를 주겠어요? 그 사용자한테만 주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원 기반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개인 키를 내가 못 만들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뢰 기관이 알고 있는 거죠. 그 신뢰 기관을 여기서는 이제 PKG라고 하는데 이 PKG는 모든 사용자의 뭘 알고 있어? 개인 키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공개 키가 전자 서명에도 쓸 수도 있고 그냥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에도 쓸 수 있는데 이 PKG는 모든 사용자의 서명을 대신할 수가 있고 모든 사용자한테 그 비밀로 암호화된 그 공개키로 암호화된 문서를 풀어볼 수 있잖아요.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문제는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1장부터 제가 소개했던 그 권한 분산 메커니즘 쓰면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예요. 특정한 기관이 혼자 그 김상진의 개인 키를 만들 수가 없고, 나중에 그걸 또 만들고 싶어도 혼자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 기관들이 뭐 5기관한테 분산했으면 5, 3, 3, 5 쓴다. 그러면 5기관 중에 3기관이 동의해야지만 이제 김상진의 개인 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면 뭐 우리가 신뢰하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발급받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상진의 개인 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김상진의 공개 키와 공개 키는 뭘로 만들었어요? 김상진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 이 PKG만 갖고 있던 어떤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제 얘가 혼자 만들면 안 되니까 이 마스터 키를 이제 분산하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실제 현장에서 PKI 그 인증서 대신에 쓸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신원 정보로부터 공개 키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 신원 정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사용자가 다른 정보가 돼야 되죠. 나랑 똑같은 이메일을 쓰는 사람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돼야 돼요. 뭐 주민번호 뭐 기타 등등이 돼야 되는 거죠. 주민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를 주민번호, 그 전자 이메일 주소, 뭐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변 정보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바꾸는 정보는 아니지만 바꾸기가 불편한 정보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일부러 내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별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키를 만들고 있어요. 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바꿔야 되겠고 한 1년 쓰면 새로 바꿔주는 게 안전성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개인 키를 바꾸려면 얘나 얘를 바꿔야 되겠죠. 얘를 바꾸는 거는 모든 애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얘를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나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바꾸려면 또 뭘 해야 돼? 이 공개키는 뭘로 이용해서 만들어요? 내 신원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죠. 그럼 얘를 바꾸려면 뭘 바꿔줘야 돼? 내 신원 정보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시스템에서는 키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 신원 정보를 바꿔야 돼. 주민번호 쓰는데 신원 정보를 키 바꾸기 위해 주민번호를 바꾸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거죠. 요즘은 주민번호도 바꿔주긴 하지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정보들은. 그리고 실제로는 주민번호 같은 거는 별로 좋은 이 신원 정보가 아닙니다. 왜? 독특하지만 다른 사용자들이 또 다른 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외우거나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내 핸드폰에 있겠지. 내가 그 친구하고 자주 통신하면 그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알 거고, 자주 통화하면은 핸드폰 번호를 알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좋은, 여기에 이제 공개키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신원 정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를 바꾸기 위해서 내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거는 불편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신원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 암호 기술에서는 항상 키를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노출돼서 갱신해야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 안전성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그럼 이 문제점을 그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고민했는데 뚜렷하고 아주 좋은 해결책이 안 나오고, 끼케야 나온 해결책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는 뭐냐면은 이제 얘를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얘를 바꿔야지만 공개키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바꾸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뭔가 여기를 넣어서 계산하는데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를 계산할 때 신원 정보 플러스 동적 정보, 바꿀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더 넣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 정보를 넣는 순간 원래 이 시스템에서 주장했던 장점이 사라져요. 이 시스템에서 주장하는 장점은 내가 다른 사용자의 공개키가 필요하면은 그 사용자의 뭐만 알면 돼? 신원 정보만 알면 되는 거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신원 정보만 알고 있으면 그 유효한 그 사용자의 공개키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는 뭘 알아야 돼? 저 들어간 동적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동적 정보만 넣으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장점이 계속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발급 날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2024년 3월 1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발급받자라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치? 이 3월 달이야. 그러면 3월 1일 날짜로 공개키 만들어서 소통하는 거예요. 다음 달 되면 4월 1일 되면 4월 1일로 넣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돼? 매달 1일 날 갱신을 해줘야 되죠, 키를. 그것도 번거로운 거죠.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되면은 바꾸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신원 시스템은 이제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대안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연구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뭔가 어떤 장치가 있으면,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이렇게 찾는 것이 바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진학하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대학원 가서는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하고 학문적인 공헌을 하기 위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학위를 주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시스템에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 시스템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는 거고,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 배우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늘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면은 그 지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거는 DPKI라는 거예요. DPKI.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소개했던 인증서 기반은 인증서를 이용하는 거는 얘랑 비교해 보면 CPKI라 그래요. Centralized PKI. 그러니까 신뢰기관 하나를 두고 그 신뢰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DPKI는 이제 그런 신뢰기관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인증서를 형태를 쓰겠다라는 게 이제 DPKI이고요. 이 DPKI가 이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탈중앙인데, 탈중앙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탈중앙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PKI는 블록체인에 인증서를 저장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인증서. 그래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이렇게 탈중앙으로 여러 곳에 중복해서 저장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뭘 저장할까요?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거예요. A란 사용자가 B한테 비트코인 얼마를 줬다.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에요. 비트코인에 쓰는 블록체인.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썼잖아요. 근데 꼭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암호화폐를 쓰기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불가역성을 제공합니다. 불가역성을 제공하니까 데이터를 추가는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추가는 가능한데 수정하고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산, 중복, 저장이 됩니다. 모든 전 세계의 비트코인 노드를 유지하는 모든 노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유지해요. 그런데 여러 노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유지하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하나 해주는 거를 우리가 분산 합의 기술이라 그래요. 분산 합의 기술. 그래서 여러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똑같은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 뭔가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 메커니즘 해주는 게 분산 합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그 분산 합의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 작업 증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DPK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제가 불가역성을 만족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좀 배우시고, 지금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있고, 이 블록체인에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추가된 데이터는 삭제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곳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노드에 다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PKI는 블록체인에 아이디와 공개키를 연결하는 문서. 이건 이전에 인증서라는 문서죠. 인증서라는 그 문서를, 원래는 인증서는 요 정보들을 그 인증기관이 서명해서 만든 문서잖아요. 근데 서명하지 말고 요 문서, 김상진의 공개키는 요거다라는 요 정보를 그냥 어디다 넣는 거예요. 블록체인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DPKI는.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넣을 때는 신원 정보를 넣지 않고요. 이제 익명성 요런 것들 중요하니까 그냥 어떤 1111 뭐 번호는, 번호의 공개키는 이거다라고 넣는 거예요. 그럼 이 1년 번호가 있겠죠? 그럼 이 1년 번호의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별도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보통은 뭐 이런 모델들을 쓰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내가 직접 주는 거예요. 전화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해서 내 목소리를 여러분 신뢰하면은 야 몇 번이 내 거야. 그걸로 써. 그러면 그걸로 써서 나한테 주면은 이제 내가 풀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내가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김상진의 그 공개키 1년 번호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면 또 그 사용자는 이 친구를 믿으니까 그걸 써서 나한테 뭐 보내주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뭔가 안전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요 쓰는 거예요. 요 1년 번호는 요거다.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트코인 주소를 여기다 놓고 요 내 거다라고 해서 그걸로 돈을 보내게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그 사람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만 이제 이 홈페이지가 이제 그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속이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정상적인 한기대 홈페이지인데 이 한기대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면 요 아이디는 요 일련 번호는 한기대 일련 번호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그 공개키와 일련 번호가 올라갔어요. 안전하게 올라갔다 칩시다. 그 어떻게 올리는지 또 다른 문제인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일련 번호의 공개키를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이 블록체인은 불가역성을 제공하잖아요. 불가역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암호 세계에서는 키는 영구적인 게 아니죠.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내가 일련 번호가 101번, 101번이 김상진 거라고 합시다. 101번에 올려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좀 오래 써가지고 바꾸고 싶어. 아니면 개인키가 뭔가 노출된 것 같아. 그래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01번을 다시 또 올립니다. 다시 또 올리면은 이제 101번의 인증서가 여러 개 있겠지만 어떤 게 제일 유효한 인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올린 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DPK에서는 올리는 거고 만약에 폐지하고 싶다. 101번은 이제 안 쓸래. 그러면 101번 빵이라는 값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null이라는 값인데 이 null을 올리면 이제 101번은 인증서를 폐지한 거예요. 완전히 폐지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DPKI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고 이 블록체인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런 DPK를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누구한테 보증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자신의 공개키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설명된 얘기고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 더 드리면 블록체인은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블록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쭉 돼 있어요. 그러면 101번 뭐 공개키가 3이다. 그럼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1번이라는 일련번호의 공개키가 이 수많은 블록들 중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빠르지 못하고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법들 쓸 수 있는데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축적기라고 하는 값을 하나 넣어요. 이 축적기는 뭐냐면은 유효한 인증서들의 값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값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값. 그리고 이 값에다가 이 값을 이용해서 113이 여기에 있으면, 요 축적기에 축적되어 있으면 113이 있는 거고 유효한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갱신되겠지. 그러면서 항상 요 블럭마다는 요 축적기를 하나 둬가지고 요 축적기를 통해서 빠르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13이 어디에 있는지 막 찾고, 아니면 아까처럼 내 거 정보는 다섯 번째 블럭에 있어. 그럼 다섯 번째 블럭에 가보면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다섯 번째 블럭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뭐가 있어야 돼? 101이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101이 그 뒤로 갱신이 됐으면 다섯 번째 블럭에 있는 101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좀 빠르게 검색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어큐뮬레이터라는, 뭐 그냥 저게 뭔지 모르겠으면 집합 자료 구조다. 근데 하나의 값으로 되는 집합 자료 구조고, 내가 넣어서 물어봤을 때 얘가 yes로 주면 거기 있는 거고, yes가 아니라 놓으면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혹시 피도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피도. 피도도 많이 언급되는데, 이 공개키 기술을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보통 웹 서비스를 로그인할 때 뭘 써요?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많이 쓰죠. 근데 피도는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 공개키를 쓰는 거예요. 공개키를. 그래서 이 공개키가 서버에 등록되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나를 증명하냐면, 그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알고 있다고 증명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로그인이. 근데 이 피도는 이제 원래 공개키는 누가 관리해야 돼?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개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뭐만 알면 돼. 개인키만 갖고 있으면 돼요. 개인키만. 그리고 이 개인키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주는데,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우리는 패스워드 써서 개인키를 풀어서 쓰잖아요. 근데 패스워드 말고 이제 지문이나 이런 거 갖고, 생체 정보 갖고, 이제 생체 정보를가 맞으면 그 개인키가 복원돼 가지고 그 개인키를 이용해서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도 방법은 내가 쓰는 서비스마다 각 서비스에서 김상진용 공개키를 만들어서, 이 공개키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무슨 용도로만, 접속해서 인증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피도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조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의 개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니까 내가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카톡 설치하면은 내 카톡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좀 더 뒤로 가면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키 기술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